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재학생 분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격자분의 자기소개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박준용이라고 하고요. 먼저 소개해 주신 대로 58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게 돼서 이제 지금 회계법인에 이제 입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참가해 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우리 합격자 분께서 중복되는 질문을 통합하고 그리고 답변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조정을 해서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우리 먼저 합격자분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모든 수험생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전남대 학우분들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쫄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보통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자 비율이 아무래도 우리 소위 말하는 스카이 학교 그 위에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합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합격자 수가 적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리가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합격자가 100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한 명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전대에서 한 명이 합격자가 나와도 그게 내가 되면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서 절대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험 난이도 때문에 지레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 시험 난이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험의 난이도는 절대적으로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서 1100명을 매년 뽑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머리가 압도적으로 좋아야 된다, 뭐 탁월해야 된다, 그래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 된다면 충분히 2차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경영학과가 아니라서 회계사가 못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후에도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학원의 공부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물론 경영학과면은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학대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우 현실적인 건데 어떤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하시더라도 제발 핸드폰을 좀 치우자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 장수생들도 있었죠. 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고등학생들도 많았는데 대부분 보면 핸드폰이 책상 위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 스터디 카페에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시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을 예로 들면 우리가 한 과목당 2시간씩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5과목을 쳐야 돼요. 이틀 안에. 그러면 최소한 내가 풀 집중력을 2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도 2시간 집중하는 게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절대 시험장에서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2시간 내내 풀어도 우리 시간 안에 문제 다 풀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실 때만큼은 핸드폰을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는 해야죠. 우리 유튜브도 보고 밥 먹을 때는 카톡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공부를 하러 책상에 앉아있는 순간만큼은 핸드폰을 내 손에 닿지 않는 뭐 사물함 안이라든지 가방 안이라든지에 꼭 치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 두 가지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전남대학교 학생도 합격할 수 있다. 때문에 쫄지 말자. 그리고 핸드폰 치우자. 집중력 있게 실제 시험을 생각해서 집중력 있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 차단하자.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를 준비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과학대학
이시고 소속이 또 정치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회계사 준비를 하셨다길래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준비하시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회사 입사 이제 면접을 볼 때도 굉장히 의아해하셨던 부분인데 전공이 정치외교학인데 왜 공인회계사가 됐냐. 사실 제가 뭐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실제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는 사실 제 선택지에 있지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했죠. 그래서 뭐 후보군이 될 수 있었던 게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정도인데 공무원이 좀 페이가 작은 것 같고 그러면은 돈은 좀 많이 버는데 안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면 전문직을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2학년 때쯤이면은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하죠. 사실 할 게 없어서 경영학을 선택을 했는데 뭐 경영학 수업을 듣다 보니 이거 회계가 재밌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 단순한 동기로 공인회계사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공인회계사가 회계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회계는 단순히 시험 과목 중 하나에 불과하고 경험상 회계가 제일 쉽습니다. 다른 과목들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뭐 대단한 동기가 있어서 준비를 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뭐 안정적인 뭐 직장 급여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준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되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마음 먹으시면 허투루 먹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셨지만 중간중간에 그 현실적인 이유들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변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신 걸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듣기로 공인회계사 시험은 최종 합격을 하셨고 지금 세무사 시험은 11월에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험을 다 치르셨는데 각각 수험 기간 그러니까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무사 2차 시험까지 치기는 했지만 주 목표는 세무사 2차 시험은 아니었고요. 공인회계사를 목표로 하다가 이제 뭐 여차저차 이유로 세무사 시험까지 치게 됐는데 회계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1년 초부터 이제 수험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6월 말까지 했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회계사의 경우에는 이제 준비 기간이 됐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반이면 짧은 시간인 게 사실입니다. 보통 한 3년, 4년 걸리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운이 좋아서 뭐 합격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회계사는 2년 반 정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CPA와 과목이 겹치는 게 있어요. 회계학 과목은 이제 겹치고 세법학 과목은 이제 겹치지 않는데 회계사 시험이 6월 말에 시험을 보고 세무사 시험이 8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한 45일 정도 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세법만 이제 몰아쳐서 공부를 해서 일단은 시험장에 들어갔고 답지는 다 쓰긴 썼는데 이제 결과는 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의 수험 기간은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회계사는 2021년부터 네. 하셨고 네. 세무사는 딱히 제한을 네. 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준비 기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 다니시면서 지금 준비하신 거죠? 제가 21년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녔고요. 그 이후에 2년을 스트레이트로 휴학을 하고 지금 다시 이번 학기에 마지막 학기를 복학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시험 응시하실 때까지는 휴학 상태. 올해 2월까지 네. 그러신 걸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네. 저 기간뿐만 아니라 1차하고 2차 시험을 각각 국방이랑 치른 건지 그렇게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네. 제가 21년에 공부를 시작하면 22년 2월에 이제 1차 시험 처음 쳤겠죠. 그때 잘 안 되고 이제 올해 1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동차로 지금 2차 시험 합격을 했고요. 세무사 시험은 이제 작년이죠. 작년 1차 시험이 이제 미끄러지고 나서 사실 시간이 좀 남잖아요. 한 1년 정도. 이제 모의고사 느낌으로 세무사 1차에 들어갔고 합격이 돼서 그러면은 2차 시험도 시험장에는 가보자라는 마인드로 일단 갔다가 그러면 이제 올해 유예로 기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험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사실 갖고 있지 않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그 2021년부터 준비하시면서
스트레이트로 휴학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이 짧은 기간은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부분 슬럼프가 오기도 했을 거고 잘 극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실 텐데 그런 슬럼프 극복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슬럼프라고 하면 이제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보통 보면 한 일주일 뭐 공부를 아예 뭐 날린다든지 한 2주 뭐 아예 공부를 못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얘기들을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 그 정도로 슬럼프가 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한테 슬럼프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제일 힘들었던 게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정말 되지 않는 게 제일 괴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가령 경제학이나 이제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도 그만큼 깊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가장 컸었고요. 물론 이제 그거 극복한 방법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시험이 다가올 때쯤에는 또 다른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 제가 공부를 충분히 어느 정도 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혼자 했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제 상대적인 위치를 모르는 거죠. 이제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그거 플러스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고시 시험 같은 경우는 회독을 많이 돌려야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지죠. 아 이거 아는데 또 봐야 되나라는 이런 매너리즘이 분명히 옵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면 그 구멍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표현. 근데 안다고 보고 넘어갔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위험한 건데 이게 시험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처음 공부할 때 아 너무 어려웠다. 두 번째는 내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것을 잘 경계를 하시고 염두에서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슬럼프라기보다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좀더 경험하셨던 딜레마라던가 아니면 잠깐의 어떤 어려움, 시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험 준비를 하실 때는 휴학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이제 경영학 복수전공도 하셨고 주전공도 당연히 공부하셨을 텐데 혹시 회계사 준비하시면서 대학 때 들었던 수업 중에서 도움이 됐던 과목 있으세요? 특정한 과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사실 제너럴하게 경영하고 이제 복수 전공을 하다 보면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을 다 듣게 되죠. 복수 전공을 하면 그것들이 사실 배경 지식이 됩니다. 충분히 배경 지식이 되지만 결국에 학원 강의를 다시 수강을 해야 돼요. 결국에 수업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학문을 하는 영역이고 교수님들 학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험생은 마음을 잘 모르죠. 그리고 좀 지역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수험생은 깊게 공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무조건 넓고 얕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배경 지식이 될 수는 있으나 특정 교과목을 듣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반대로 혹시 수험 생활을 하시는데 학교 수업을 들으신다면 아무래도 회계 수업 같은 것을 들으시면 교수님 수업을 안 듣고도 충분히 시험을 다 풀 수 있는 실력이 될 수는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 행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학교 경영대 교수님 중에 경제학과 교수님 중에 그 경제학 파트 중에서 한 부분은 완전히 권위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 수업을 듣는 도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학 수업을 뭐 경대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하실 것 같고 네네. 과목별로 뭐 특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어떤 교수님 수업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뭐 추천해주고 싶은 교수님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 우리 학교에서 지금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교수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예전에 사실 문제가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수험계 특히 공인회계사 시험 중에서 모 대학 교수님께서 중간고사로 출제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금강원에서 굉장히 그거를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그냥 수험서를 열심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네. 아까 딜레마, 그러니까 매너리에 빠지신다고 하는 부분이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하는 부분인데 학습의 입장에서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런 복습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복습의 방법은 제가 보기엔 다 방법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험 누적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제 예를 들어 오늘 하루치 강의를 들었다면 오늘 당연히 그날 거 보고 다음날 강의를 들으면 어제 거 보고 오늘 거 보고 3회차까지 가면 또 이렇게 3회치를 보게 되겠죠. 이게 물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누적 복습을 하지 않으시면 제 경험상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에 수험 초반에는 이제 처음에 기본 이론이라는 걸 배우죠. 문제풀이를 가기 전에. 이때는 사실 까먹습니다. 무조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공부한 거를 몇 개월 가져간다 사실 불가능한데 우리가 이걸 까먹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 기억 저 너머 어딘가에는 남겨져 있어야지 나중에 시험 직전에 빨리 얘를 불러와서 복습, 그러니까 회독수를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처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최소 3회치의 3회독은 누적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가시면 누적 복습보다는 빨리 책을 한 번은 빠르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복습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여유가 있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누적 복습을 차근차근 하시고 또 망각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모두가 까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닥쳤을 때는 가령 세법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전 범위를 하루 안에 보고 들어가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회계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충분한 누적 복습이 되어 있어야지 마지막 회독을 빠르게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진짜 사진 찍듯이 넘어가요. 이 책 보고 넘어가고 그 시험장에서 이 기억을 불러낼 때도 목차를 이제 쑥 떠올리는 거죠. 아 이쯤 어디에 있었다. 이 내용이 책 어디쯤 있었다를 떠올리시면 그래도 답안지 적을 게 많이 나오고 객관식이면은 당연히 뭐 문제를 보고 클루를 얻을 수 있겠죠. 누적 복습,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네네. 누적 복습. 그리고 혹시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기억 저편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인출 단서가 있으면 아마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단서가 있으면 찾아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누적 복습이라고 하는 키워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누적 복습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복습 질문이 저는 인상 깊어서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 네.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혹시 수업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복습하세요? 아직 진입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러니까 누적 복습이 중요하긴 한데 하다 보면은 막 너무 그 과부하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강을 듣기 때문에 사실 계속을 하면 실제 현장 강의에서 4시간, 5시간이라 해도 인강이면 3시간이면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3시간짜리 강의를 복습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강사는 풀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나는 그 설명을 빨리 기억을 하고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 그게 복습이기 때문에 3일 정도는 충분히 누적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한 5일,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번 주에 공부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얘를 다시 돌아가서 보는 것을 이러면 과부하가 올 수 있죠.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하지만 최소 3일은 하셔야 된다. 그러면 강의 들을 때 한번 하시죠. 그리고 그날 바로 하고 다음날, 다다음날 하면 한 4번은 본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기억 저편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상. 하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편차는 다 다를 수 있겠죠. 너무 먼 과거 했던 것까지 불러드릴 필요는 없다. 네. 최근에 있었던 것들 이런 중심으로 하는 게 좋다. 근데 물론 과거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결국 진도를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고려하면 본인이 결국에는 본인의 암기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암기를 못해서 3일을 본 건데
건데 아, 암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틀만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탁월한 암기력을 갖고 계신다면 하루만 봐도 충분하겠죠. 적어도 암기가 안 되시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셔야겠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잘 안 보여서. 아니, 괜찮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과 경사원 있잖아요. 네. 이제 혼자 공부하셨어요. 스터디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사원은 안 들어가셨고 혼자 공부하는 것과 뭐 경사원 같은 고시반에 들어가는 것 무엇이 더 좋을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경사원 경험이 없긴 하시면 혹시 주변에 네네. 혹시 들으신 사례가 있으면 각각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장단은 완전히 서로 반대의 위치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사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선배님께 이제 물어는 봤는데 이제 가장 먼저 혼자 공부할 때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매우 효율적이에요. 내가 내 스케줄을 짜고 내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선택할 수 있고 강의 듣는 순서도 정할 수 있고 하루 동안의 내 스케줄도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물론 이것도 연장선이긴 한데 그래도 좀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리프레시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사원 같은 경우는 매일 시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적은 반면에 혼자 공부하면 그래도 조금 유연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단점은 가장 큰 게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누구한테 고민을 토로할 사람도 없고 하루에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외롭겠죠. 그 시간을 이제 잘 견뎌내는 게 일단은 또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내 위치를 모른다는 내 주변 경쟁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고시반이나 아니면 학원의 현장에 가서 갈 때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기 싫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누군가 나를 끌어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어찌됐든 가야 되고 수업은 들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죠. 이 내 경쟁자들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 확실히 반대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단점은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하루 종일 수업만 들으셔야 돼요. 9시부터 6시까지 수업만 들으시면 이제 그러면 정말 누적 복습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복습을 할 시간이 저녁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친구를 사귀면서 새길로 셀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제약이 적죠. 뭘 하든 그런 점에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스케줄 짜고 공부를 하고 내가 스케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좀 화도 나고 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면 혼자 공부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이라서 혼자 공부를 하는 걸 택했고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고시반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고시반 가면은 저 분명히 친구들 사귀고 딴짓할 게 뻔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감옥에 밀어 넣은 거죠. 근데 반대로 좀 그게 좀 약하다. 하지만 누군가가 끌어준다면 난 충분히 따라가는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시반이나 학원에 가셔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예 본인이 공부를 묵묵히 하는지 못할 것 같다 하면 그냥 아예 수험생활 안 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려요. 합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학원에 안 가가 Q&A가 온라인으로 봤는데 네. 저는 지금 궁금한데 Q&A 내일이나 내일 네. 되거나 언제 답변을 다른지 모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것도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Q&A를 잘 이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책을 보면서 일단은 파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Q&A를 남겼었는데 이제 한 2, 3일 뒤에 답변이 달릴 쯤에 제가 책을 다시 보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학원 강사들이 꽤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달아줍니다. 하루 정도 아니면은 그래도 좀 수용이 가능한 편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2차 시험 이제 나중에 준비를 하시면
2차 시험을 학원에 가서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답안지를 우리가 첨삭을 받아야 돼서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도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 첨삭을 받을 기회는 없고 이제 모범 답안을 따라서만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도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기는 됐으니까. 다만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하셔도 Q&A 쓰시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경영학 부전을 해가지고 보고회계 강의를 저번 학기에 들었었는데 보고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사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자 같은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모범 답안을 따라서 필기를 해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에 한 문제에 할당하는 문제가 저는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혹시 지금 2차 시험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시험을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데 회계 관련 직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 와 있어요. 혹시 회계사나 세무사를 준비를 하시면은 이제 2차 시험을 결국 서술형으로 답안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직렬이라면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객관식 시험은 답안을 제가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답안지를 뭐 어떻게 쓰고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급회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급회계가 이제 재무회계잖아요. 재무회계는 문제를 풀다 보면 답안지 쓰는 게 어떻게 써야 될지 각이 나옵니다. 본인 스스로 알게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답안지 쓰는 방법도 본인 스스로 터득을 할 수 있고 이제 강사들도 다 설명을 하겠지만 재무회계는 답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아무리 정확해도 답 틀리면 점수를 거의 100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를 하시고 사실 경험상 2차 이제 수험서를 보다 보면 대충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감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그닥 거기까지는 아직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행정고시랑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거기도 2차가 서술형인지라 그런 얘기를 해요. 합격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조건 답을 써봐야 된다. 머리에 집어넣고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1차 준비하면서도 1차가 이제 공직 적성을 하니까 2차 같이 공부해야 되고 일단 써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수험생들은 두려울 수 있잖아요. 내가 머리에 든 것도 없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그런 걱정보다는 일단 써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답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쓰면 또 써지고 안 쓰다 보면은 또 답안이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정 모르겠으면 답지라도 베껴보는 연습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뭐라도 적을 수 있지. 백지를 내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못 쓰는 걸 전혀 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당장 지금 2차 시험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당연히 못 쓰고 당연히 틀리고 뭐 당연히 계산 과정에 당연히 실수가 나오죠. 하지만 그거를 뭐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회계사 시험 전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특정 과목일 수도 있는데 휘발성이 강한 시험이라고 인식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특정 과목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과목들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공부 순서가 따로 있으셨는지. 이제 대부분 이제 아직 수험을 시작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한다는 가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사 시험이 1차 시험 2월 말이죠. 그럼 보통 1월 초부터 이제 수험생활 시작을 해요. 기본 이론 강의를 한 6개월을 돌리죠. 그럼 6개월 동안은 이제 학원에서 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를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는 시행착오를 다 겪고 커리큘럼 짜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순서를 그냥 따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럼 이제 6월이 끝났죠. 이제 7, 8월 정도 되면 심화 강의라는 게 이제 학원 가야 됩니다. 2차 시험에 맛보기 정도로 준비를 하는 건데 세법이나 재무회계 과목은 1차 시험, 2차 시험에도 굉장히 높은 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과목을 2차 수험서를 푸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두 과목을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특히 이제 세법 같은 경우는
그 큰 사이즈의 문제를 풀어 보셔야 세법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재무회계와 세법은 반드시 심화 과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이제 9월부터는 이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강의가 될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휘발 과목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도 어차피 까먹어요. 특히 상법 같은 경우나 아니면 경영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여기는 통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봐도 까먹겠죠. 그래서 객관식을 준비할 때도 기왕이면 나중에 보는 게 유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시험 2주 전부터는 매일매일 그 제가 생각하는 휘발이 강한 과목들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일이면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책 한 권을. 그 상태로 가면 2주면 4번을 보겠죠. 2주 동안. 그 정도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휘발이 강한 과목들은 시험 직전에 반드시 매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왁구가 있다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원가액이나 재무관리 같은 과목은 얘네는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좀 오래가는 경향이 있어요. 굳이 막 세세하게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먼저 준비를 해놓고 시험 직전에는 감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문제 몇 개 풀면 감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감만 유지를 하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세법, 경영학, 상법 같은 과목들은 매일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물론 대전제는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3일에 한 회독을 돌리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험 전날, 전전날, 이틀 전날에는 그 암기 과목들이 한번 회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시면 1차 시험은 제가 보기 무조건 합격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인터넷 카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그렇죠. 그 회계사 수험생들이 꼭 가야 되는 인터넷 카페나 자주 이용하는 카페 어떤 것이 지금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뭐 여러 군데 다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 추천해 주시는 거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원래 질문은 이제 모 카페와 모 카페를 비교하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제 답은 카페를 굳이 봐야 되나라는 게 제 답변이에요. 카페를 보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나 뭐 합격 수기 같은 걸 본다든지 물론 그런 데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하기에 다른 수험생들의 위치를 확인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합격 수기를 보면서 이제 학습법도 배우고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한 달, 2달 정도 있으면 본인만의 스타일을 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스타일대로 밀고 가는 게 중요하지 뭐 누가 이게 좋다더라, 누구 강사가 좋다더라 뭐 이런 말에 흔들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카페는 보시지 않고 그냥 본인의 길을 묵묵히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이제 회계사 시험도 보셨지만 세무사도 지금 결과에 기다리실 때 둘 다 붙으시면 뭘 하실 건지 질문하면 제가 너무 멍청한 질문하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은 아니고요. 네. 이제 세무사 쪽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시험 보셨는데 세무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합격을 하면 어떤 루트로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지 계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제 이제 경험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 이제 학과 선배 중에 이제 세무사 선배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의 이제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무사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하면 5개월의 수습 과정을 거쳐야 돼요. 5개월 수습처는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 사무소 아니면 세무서에서 할 수가 있고 이 5개월을 거쳐야 세무사로서 이제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5개월 수습을 거쳐서는 개업을 보통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히 우리처럼 전업으로 수험 공부해서 세무사가 되신 분들은 사실 5개월 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개업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통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에 입사를 해서 한 2, 3년 정도 배우고 나서 이제 본인 개업을 하시는 경우가 95%는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세무사는 본인 개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무법인에 근무를 해도 급여가 회계사들만큼 많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업을 생각을 하시면 이제 대부분의 루트는 수습하고 근무세무사로 한 2, 3년 있다가 개업을 하시는 루트로 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금융기관이나 저희 회계법인에도 지금 세무사분들이 계시고 뭐 다른 길, 뭐 로펌에도 세무사들이 있거든요. 김현장 같은 데도 지금 세무사들이 있는데 뭐 그런 루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개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2, 3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세무직 공무원으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공생을 하시다가 네, 네, 이제 퇴직하시고 네, 네. 개업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계가 불황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 업계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네. 업계가 불황이라고 하셨어요. 업계가 불황인데 CPA 수습처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셨는지 질문이 왔었습니다. 업계가 불황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지금 작년과 대비할 때 작년은 정말 호황이었고 올해는 작년 대비 정말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호황과 불황을 이제 수험생들이나 합격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회계법의 가장 큰 4개 회계법 빅4라고 불리는 데서 신규 회계사를 몇 명을 채용을 해주느냐가 사실 호불황을 결정을 짓는 거거든요. 작년의 경우에 이제 빅4에서 1,300명을 채용했습니다. 신입 회계사를. 근데 작년 회계사가 1,200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수요가 공부를 초과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 800명 정도밖에 채용을 안 했고 합격자는 1,100명이 나왔죠. 나머지 300명은 이제 빅4에 못 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동차합격을 했는데 동차는 보통 합격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사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합격자 발표가 난 걸 보고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빅4는 이미 채용이 끝난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로컬을 선택해서 로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로컬은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로컬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신입 회계사들이 로컬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사가 귀하죠 오히려. 약간 회계사를 모셔간다고 표현하면 더 맞을 거예요. 로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저도 그랬고 로컬 회계법인에 들어가는 데 대한 약간 불안함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일반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을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회계사는 언제든지 빅4에 갈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호황은 오겠죠. 호황이 오면 경력직 회계사는 무조건 빅4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황의 때는 좀 가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로컬에 가셔서 수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본인이 합격할 때 업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혹시 불황이더라도 로컬 갔다가 빅4 가시면 되니까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을 하면 좋습니다. 진짜 갈 수 있는 데가 많고 그리고 로컬의 대우가 빅4 웬만한 빅4보다 좋거나 그에 등하는 수준의 급여를 책정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로컬에 가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빅4만큼의 급여를 제공을 하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질문 제가 답변 드리니까 이제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제 방금 질문 답변해 주신 호황과 불황은 이제 소위 말해 많이 뽑냐 네. 적게 뽑냐인데 회계사라는 직업이 사실 호황을 누리려면 일거리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법인 숫자가 뭐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정부에서 약간 뭐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든가 물론 이게 세무 쪽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어떤 정부 정책도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아니면 정부 정책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이제 몇 년 전만 한 5년? 2018년이니까 5년 전만 해도 회계사의 위상이 지금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급여도 지금만큼 받지 못했고요. 복지도 그만큼 대우가 좋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우리가 외부감사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회사들의 외부 감사를 속된 말로 빡세게 보라는 정부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를 빡세게 보려면 회계사 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회계사를 많이 뽑아야 되고 동시에 근로시간에 주당 제약을 걸어두면서 회계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급여 수준도 높아졌죠. 또 감사를 빡세게 해야 되다 보니 우리가 감사 회계법인이 회사로부터 감사 보수를 받겠죠. 이 보수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우리가 어찌됐든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니 당장의 일단은 상황에 맞춰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이미 감사를 더 깊게 보라는 이 기조가 되돌아가기는 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뭐 다시 업계가 그 정부 정책 때문에 불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인이 사실 지금 업계 불황이 오는 게 회계법인이 크게 보면 감사, 세무, 그리고 컨설팅 자문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 상황이 안 좋으면서 컨설팅 자문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자문에 투입되는 회계사 수가 줄어들면서 빅4 매출용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경기는 또 사이클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면 되겠죠. 회계사는 직업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 직종에 종사하시다 보면 방금 말씀 사이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뭐 일이 일비해서 올해 안 좋으니까 뭐 내년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내후년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뭐 일면 타당한 고민일 수 있어요.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근데 전문이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면 그 사이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불안보다는 시험에 집중하시는 거, 시험에 집중하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기출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아마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또는 그 노하우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수능은 보셨죠? 이 수능은 이제 아무래도 엄청난 강사의 수가 있죠. 강사마다 뭐 자기 개인 뭐 연구실이 있어서 조교들도 한 10명씩 되고 새로운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질 좋은 문제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뭐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이 전문 자격사들의 수험 세계는 강사의 수가 많지도 않고 이 강사들이 새로운 문제를 창작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문제에 오류가 생기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그분들도 기출문제를 보고 수험서를 보고 출제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강사들은 당연히 수험서를 만드는 베이스 자체가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든 수험서를 열심히 보시면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 얹어서 앞으로 여기까지 출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강사가 갖고 수험서를 만들기 때문에 수험서 한 권만 제대로 파도 기출문제 분석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강사분 강의를 들어도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강사를 갈아탈까라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익히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한 권의 수험서 완전히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 완전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참가하신 분들 또는 사전 질문해 주신 거 마지막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격하신 분께서도 4학기를 스트레이트로 휴학을 하셨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보니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휴학을 확실히 하고 수험 생활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일정 단기까지는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 다니면서 수험 준비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사실 수험가의 상당한 난제 중에 하나인데 갑론을박이 심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휴학을 끝까지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고민을 할 여지를 줄여버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제가 상위 1학기까지 상위 1학기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학교 수업을 다 듣고 학점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휴학을 완전히 염두를 해두고 수험 생활을 시작을 한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온전히 수험 생활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이제 온라인 수업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과제도 하셔야 되고 시험도 보셔야 되고 왔다 갔다 친구들 만나면 커피도 한잔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험 직전에 휴학을 하고 가면 이제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그냥 한 우물을 확실히 파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휴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친구도 2차 시험까지 저랑 같이 보러 갔고 지금 이제 유예생이 돼서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풀유학의 위험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아요. 이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아 이거 1년이나 남았네? 이런 위험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본인이 통제를 잘 하실 수 있다면 풀로 휴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 말로는 본인이 나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휴학을 하는 동안. 그래서 학교를 다녔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학교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수업을 제일 아침에 다 몰아놓고 남는 시간을 공부를 하겠다. 어찌됐든 나는 일어나면 공부를 하러 가거든요. 사람이. 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것도 이제 본인 성향에 맞춰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답변 주시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수험생,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일정수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누적 학습, 누적 반복 학습 뭐 이런 것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매일 해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하게 되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뭐 수업을 몰아넣거나 해서 일정 시간을 아예 매일 비워놓지 않으면 이 유동적인 수험 생활이 굉장히 자기한테 안 좋은 영향, 합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공부가 잘 안 되는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스트레이트 휴학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의 상황과 변수가 다 있으니까 이게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촬영용으로 답변 드리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뒤쪽에 상담실에서 시간을 좀 내셔서 답변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쪽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 질문 중심으로 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 자신이 없거나 또는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부분들을 재점검하거나 또 자신감이 더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됐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예정되어 있는 회계법인에서 훌륭하고 능력 있는 회계사를 또 본인이 계획하시는 거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